야담상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늘 야담상회에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에 일찍이 혼여곡이라 불리던 계곡이 있었습니다. 근방의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며 아주 치를 떨던 계곡이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사방이 절벽길인데다 우거진 수풀들이 첩첩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초행인 사람은 반드시 길을 잃고 헤매다 변을 당하는 곳이었지요. 게다가 그 주검조차 제대로 발견할 수 없어 장례도 제때 치를 수 없었으니 실로 위세가 대단한 곳이었답니다. 아버지, 또 혼여곡을 넘어서 가시려고 그러시죠? 다른 길로 돌아가시면 아니 되나요? 정말이지 그곳은 너무나도 요사스러운 곳이라 제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요. 어이구, 얘야. 물론 이 애비도 혼여곡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일랑 없지만 그렇다고 몇 심이나 더 우회하여 가다가는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 뻔하지 뭐냐. 내 최대한 조심하여 장터까지 다녀올 터이니 걱정일랑 말고 집 잘 보고 있거라. 이렇듯 혼여곡을 넘으려는 부모를 둔 집의 자식들은 그 전날의 밤부터 걱정 어린 한숨을 깊게 뱉으며 제 부모들의 안위를 염려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혼여곡을 무사히 빠져나오려면 좋기 40리는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산적들도 들끓고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대낮에도 나타나는 혼여곡의 상군 호랑이였습니다. 험준한 지형 탓에 착호군들도 쉽게 진입할 수 없었기에 혼여곡의 상군은 고을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정은 이러했지만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써서라도 이 혼여곡을 건널 수밖에 없었는데요. 혼여곡 너머에는 이 지역서 가장 규모가 큰 장터가 있었고 또한 각종 생필품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계곡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이 혼여곡의 초입에는 작은 주막집이 하나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바로 혼여곡을 지날 때 여럿이 모여 무리를 짓기 위한 거점이었지요. 안전을 위해 어떤 길소는 며칠씩이나 주막에서 혼여곡을 건널 무리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혼여곡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매서운 추위를 등에 업고 눈발이 흩날리던 어느 겨울, 혼여곡을 건너기 위해 주막에 당도한 처자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흉해지는 것이 참으로 걱정이네. 이런 매서운 날씨에 목적지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녀는 집에서 홀로 병든 아비를 보필하고 있던 처자 옥난이었지요. 아비를 위한 약을 사기 위해 혼여곡 넘어 큰 의원으로 여정을 떠난 참이었습니다. 옥난의 효심이 매우 지극하여 이웃 사람들의 만류에도 아비의 병에 용하다는 약을 구하기 위해 길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벌써 이틀이나 시간을 지체했으니 어서 서둘러야겠다. 홀로 남아있을 아버지의 병세가 염려되니 속히 약을 구해 돌아가야겠어. 근심 깊은 얼굴로 주막에 들어선 옥난은 자신의 지친 몸을 누일 생각도 않은 채 곧바로 혼여곡을 건널 무리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주막집에는 혼여곡을 건널 예정인 사람들이 한데 모여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실례합니다. 혹시 혼여곡을 건너실 분들이신가요? 그렇소. 아주 딱 맞춰 당도하셨구만요. 이제 막 채비를 마치고 출발하려던 참이오.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혼여곡을 건너야 하오니 괜찮으시다면 일행에 합류하고 싶어요. 이렇게 참하고 고운 처자가 동행해준다니 고단한 길에 좋은 말벗이 되겠구려. 일행의 인솔자로 보이는 사내가 반색하며 자신을 반겨주자 옥나는 긴장하던 마음을 안도하며 무리에 합류하였고 모여있는 일행 틈으로 들어가 간단한 인사를 마쳤습니다. 혼여곡 너머의 대장터로 향하는 소금장수며 보부상, 대부분 상인들로 꾸려진 일행은 참으로 건장하고 다부진 사내들로 이루어진 무리였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듯한 박력을 풍기는 그들의 모양새에 가슴을 졸이던 옥나는 내심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야. 저토록 건장한 사내들과 일행을 꾸린다면
큰 무리는 없이 혼여곡을 건널 수 있겠구나. 자, 그럼 이제 슬슬 출발토록 하시지요. 굳은 날씨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이미 무리를 짓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으니 좋게 길을 재촉하도록 하시자고요. 여러분들, 그럼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심기일전하여 길을 재촉한 일행들은 지체 없이 주막을 나서 혼여곡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옥나는 꿈에도 몰랐지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치게 될 크나큰 위기를 말입니다. 조심하시오. 땅이 얼어 까딱하면 절벽으로 곤두박질 당할 것이오. 오늘따라 혼여곡 산세가 유독 험하네 그려. 다들 정신 꽉 차리고 따라들 붙으시게. 절벽에 붙어서 꽁꽁 언 바닥을 조심스레 짚어가며 발걸음을 옮기던 일행들은 점점 굵어지는 눈발에 걱정거리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일행 중 유일한 여자였던 옥난이 뒤처지느라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 좀처럼 계곡을 넘어가는 일정의 기세가 붙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러다간 이 엄동설 안에 야숙이라도 해야 할 판이요. 사내들은 내심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내며 한참 뒤처져 따라오는 옥난을 흘겨보고는 깊은 탄식을 뱉었습니다. 주막에서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옥난에 단아하고 밭꽃 같은 미모에 저마다 음험한 마음을 품으며 선뜻 그녀를 받아주었으나 막상 자신들의 발목을 붙잡는 골칫거리가 되자 대단히 짜증이 오른 모양새였어요. 참으로 미안합니다. 길이 고되다 보니 일행 여러분들께 저는 짐만 되네요. 허참, 어디 혼여곡 넘기가 그리 쉬울 줄 아셨소. 낯짝이 반반하여 여정길에 흥이나 돋을 수 있으려니 했는데 이거야 원영. 투덜거리는 사내들 틈에서 옥나는 엄동설 안에 꽁꽁언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가며 제 발을 분주히 놀렸으나 참시 새끼 험준한 여정에 이골이 나 있던 장사꾼 사내들을 따라잡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렬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몸을 추스렸지만 난생 처음 넘어보는 그것도 이리 험준한 고개를 넘는 일은 그녀에게 체력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던져주는 몹시도 혹독한 일이었지요. 앞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세진 눈발이 옥난의 눈앞을 매섭게 어지럽히며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큰일이구나. 그저 일행을 꾸리는 것이 기뻐 간과하고 있었는데 맨몸으로 한겨울에 눈 덮인 계곡을 넘는 것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님을 잠시 잊고 있었지. 무엇이야. 나 때문에 이들의 발걸음을 지체하면 아니 될 일인데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옥나는 저만치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서슬퍼런 낯빛을 보이는 사내들의 기세에 잔뜩 주눅이 들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병석에 홀로 누워 이제나 저제나 자신의 안전만을 기원하면서 약을 기다리며 홀로 있을 아비를 생각하면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험준한 산세와 얼어버린 얼음판, 게다가 굵어지는 눈보라까지 더해지니 일행들은 점차 말 수가 없어져 묵묵히 걸음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먹장인 하늘에선 점점 폭설이 퍼붓기 시작했고 이미 쌓였던 눈도 채 녹지도 않은 터라 이내 허리춤까지 쿡푹 눈에 파묻히니 일행들은 거북이 걸음의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는 것이 이대로는 경을 치겠구먼. 추위와 바람이라도 좀 피할 곳이 있어야 체력을 보존할 터인데 큰일이여. 20리는 좋게 넘어왔어야 정상일진데 아직도 이곳이라니 말이여. 걱정 속에 이리저리 눈을 헤치며 나아가던 그들은 잠시 후 저 멀리에서 허름한 동굴의 입구를 발견하고는 즉시 그쪽으로 향하며 외쳤지요. 저기 좀 보시오. 동굴이 있소이다. 필시 혼여곡을 지나다니는 10만이들이 꾸려놓은 대피소일 것이오. 부랴부랴 동굴 속 대피소에 당도하여 안으로 들어와 보니 일행들이 겨우 눈보라만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엉성하기 짝이 없는 동굴이었지만 이미 지쳐버린 그들에게는 좋은 휴식터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행은 동굴 속에 들어가 모닥불을 지핀 후 릴려드는 추위를 이기고자 몸을 붙인 채 둘러앉았고 이윽고 바깥은 야음이 깔려 한치 앞의 분간도 어려울 정도로 시커먼 어둠으로 뒤바뀌고 말았지요. 큰일이오. 평소에 반도체 오지 못한 기분이구먼. 이래서야 어디 제 시간에 혼여곡을 다 넘을 수 있을지 원. 글쎄 왜 아니겠나. 오늘은 불청객이 끼는 통에
영진도를 빼기가 어렵네 그려. 일행 중 하나가 옥난을 넌지시 바라보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뱉자 풀이 죽은 옥난은 그만 고개를 푹 숙이고 애꿎은 모닥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얼어붙어 감각이 둔해진 자신의 두 발을 모닥불 쪽으로 살며시 내미려는데 대뜸 새우젓 장수가 그녀를 밀치며 퉁명스레 소리쳤지요. 아니 이보시오. 처자. 거 좀 비켜서 보. 나도 몸 좀 녹입시다요. 아주 혼자서 무슨 복로빵이라도 잡아두셨소? 어머머! 맥없이 밀려난 옥난이 민망함과 황망함 가득한 눈으로 일행을 바라보았으나 혼여곡을 넘는 속도에 진전이 없음을 모조리 그녀의 탓으로 돌리고 있던 분위기인지라 일행 중 그 누구도 옥난의 편을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네, 참으로 미안합니다. 일찍이 이런 험준한 곳을 홀로 나서본 적이 드물어서. 그게 뭐 자랑이라도 된단 말이오.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혼여곡을 건널 준비가 되었다는 겐지. 옥난은 내심 그들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니 생업이 걸린 그들의 애가 타는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 역시도 집에 홀로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리도 가슴이 메이고 조바심이 나는데 저 사내들이라고 자신만의 사연이 없었을까요?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들이 없다면 애초에 혼자서는 혼여곡을 넘을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신세였지요. 그런 사정을 아로새긴 그녀는 모닥불에서 몸을 비켜 한쪽에 웅크리고 말았습니다. 그나저나 대단히 큰일이오. 이러다 혹 상군이라도 만나면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으니 말이오. 이끼 이 사람아.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 꺼내고 앉은 게요. 그 입 좀 조심하시오. 하필이면 천하의 재수 없는 소리를 방정맞게 발 없는 말이 천리란다는 것도 모르시오. 영문인 혼여곡 상군께서는 천리 밖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나타난다고 하질 않소. 사색이 되어 호랑이 이야기를 꺼낸 사내에게 면박을 주던 새우젓 장수가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질타 섞인 대답을 뱉어낸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약속이나 한 듯 산천을 찢어발기는 듯한 범의 포효 소리가 들려왔지요. 뭐시여 시방. 방금 그 소리는 호랑이 울음소리 아니던감? 소리가 바로 이 근방인디. 아이고 참말로 야단났네 이거. 이 사람아. 그러게 왜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려서는. 그 입이 방정이네 방정이야. 일행들이 사시나무 요동치듯 경련하며 얼어붙어 있는 사이 옥난이 몸을 일으켜 대피호의 바깥을 향해 빼꼼 고개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포효 소리의 주인공은 과연 그 몸집이 웅장하기도 하여 대피호 바로 근방의 바위 틈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는데 가히 기와집과 견줄 정도로 집채만한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앞발을 쓸며 어슬렁거리고 있지 않겠어요? 진짜로 상군님이 내려왔어요. 입이 벌어질 만큼 엄청난 이용에 깜짝 놀란 옥난이 엉덩방아를 찌으며 황급히 뒤로 물러서자 그녀의 말을 들은 일행들은 그야말로 바지춤에 오줌까지 죽죽 지리면서 본격적으로 몸을 떨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옥난이 혼여곡에 진입하기 전 주막을 나설 때 보았던 그 다부지고 강인해 보이던 사내들의 모습과는 참으로 딴판의 모습이었지요. 사람 살려.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호랑이의 거친 울음소리는 점점 더 대피호와 가깝게 들려오고 있었고 포효 소리의 동굴 속은 마치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공포에 질려가는 사이 호랑이의 숨소리가 동굴의 한치 옆까지 들리게 되자 사내 중 하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모두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오. 솔찬이 안 된 일이긴 하지만 우리 중 하나가 대표로 제물이 되어 상구님의 노여움을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구먼. 아니 뭐시오? 방금 재물이라고 하셨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사람을 던져주자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요? 그럼 뾰족한 방법 있는가? 누구는 이런 소리를 하고 싶어 하겠느냐 말이오. 어디 더 좋은 수가 있으면 투덜거리지 말고 한번 꾀를 내어보시오. 말은 쉽소만 내 말은. 이것이 어디 그리 쉽사리 결정 볼 수가 있겠냐는 말이오. 그렇다고 하면 대체 누구를 제물로 정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어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행의 시선이 일제히 구석에 웅크리고 떨고 있던 옥난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리곤 새우젓 장수가 침통한 얼굴로 입을 열었지요. 어차피 이런 속도로는 상구님을 피한다 해도 결국에는 눈밭에 파묻혀 죽을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오. 다들 아닌 척하지 말고 냉정해져 보시오. 오직 나만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소. 이 처자와 끝까지 계속 동행하다가는 우리 모두 송장이 될 목숨이라 이것이오. 내 말을 똑똑히 이해하시겠소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는 하나 어찌 멀쩡히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 처자를. 꺼림칙하다는 표정으로 일행 중 한 사내가 말하자 새우젓 장수가 버럭 고함을 치며 역정을 냈습니다. 그럼 내기 저 처자 대신 재물이라도 되시겠다는 거요? 내 그 결정 말리지는 않으리다. 무슨 소리야? 내가 미쳤소이까? 빌어먹을. 이거 별 수 없겠구만. 이보시게 처자 우리를 용서하시게. 당사자를 버젓이 앞에 두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던 사내들이 죄책감 가득한 얼굴이 되어 옥난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서려 있는 이기심과 공포심을 맞닥뜨리자 옥난은 밖에 있는 상군보다도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지는 것이었지요. 그럴 수가. 안 돼요. 제발 살려주셔요. 여기서 죽을 순 없어요. 홀로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님을 위해 약을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따라붙을게요. 제발 저를 내보내지 말아주셔요. 사정은 딱 하네만 우리도 어쩔 수가 없구먼 그래. 참으로 미안하네. 옥난이 사색이 되어 애절한 목소리로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두 손을 모아 빌어보았지만 안 그래도 혼여곡을 넘는 여정에 꽤나 걸리적거리던 옥난을 이참에 제물로 던져주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본 사내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그녀를 향하고 있는 군중 심리의 불똥이 혹여나 자신에게 튄다면 큰일이었지요. 본인의 목숨이 달린 급박한 상황에 일행 중 그 누구도 그녀를 위해 발벗고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일행들에게 붙들려 내던져지듯 대피호 밖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바닥에 패대기 쳐진 옥난이 새파랗게 질린 채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들자 대번에 호랑이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맙소사, 하늘이시여. 옥난은 정신이 혼미하여 그 자리에서 발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 자리한 호랑이의 두 눈은 옥난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듯 흉흉히 빛나고 있었지요. 이윽고 호랑이가 두툼한 앞발을 움직여 핏기가 가셔 창백해진 옥난의 앞으로 한 걸음 내딛자 끝없는 공포에 사로잡힌 옥난은 그만 털썩 혼절하여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호랑이의 얼굴이 쓰러진 옥난의 몸 코앞까지 당도하였고 옥난은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과 함께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정신줄을 놓쳐버리고 말았지요. 어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산중의 외딴 곳. 산새가 요란히 지저귀는 소리에 옥난이 화들짝 놀라 눈을 뜨며 중얼거렸답니다. 대체 여기는 어디지? 내가 왜 이런 곳에? 그녀가 눈을 뜬 곳은 큼지막한 암벽으로 둘러쳐진 동굴 안이었습니다. 저만치에서 보이는 동굴의 입구에서 폭신한 아침 햇살이 퉁퉁 부은 옥난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래, 맞아. 기억이 났어. 분명히 나는 지난밤에 상군의 앞에서 옥난은 간밤 호랑이를 눈앞에 두고 혼절했던 기억이 똑똑히 떠올랐지요. 분명 그 상태로 호랑이에 물려가 죽은 목숨이라 여기고 있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는 노릇이구나. 이것이 대관절 어떻게 된 일일까? 그녀가 놀라 황망히 몸을 일으키려는데 무언가 등 뒤에 닿는 포근한 감각을 눈치챘습니다. 흐이! 소름이 돋은 옥난이 황급히 고개를 돌리자 세상에나 이것이 무슨 일이겠어요? 어제의 그 집채만한 호랑이가 글쎄 바닥에 드러누워서는 여지껏 옥난의 몸을 따뜻하게 품고 있던 것이었지요. 아니, 이 호랑이는 분명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윽고 누워있던 호랑이가 눈을 뜨고 그 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윽하고 차분한 눈길로 담자코 옥란을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이를 본 옥란은 어쩐 일인지 이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레 손을 뻗어 호랑이의 턱을 쓸어만지자 호랑이가 낮게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동굴 안쪽에서 앙상하게 마른 암컷 호랑이가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암컷 호랑이는 옥란 옆에 익숙하게 자리를 잡더니 그녀의 얼굴 앞에다 제 아가리를 크게 쩍 벌렸지요. 어라? 암컷 호랑이의 입안을 살펴보던 옥란이 놀란 감탄사를 뱉었습니다. 호랑이의 입천장에는 사슴에 부러짐, 뿔 조각이 박혀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나, 가엾게도 이것 때문에 먹지 못하여 일이 앙상해진 것이로구나. 옥란은 암컷 호랑이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호랑이의 입에 팔을 집어넣고 깊게 박혀있던 사슴뿔 조각을 빼내었습니다. 자, 됐다.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렇다고 나를 먹으면 곤란하단다. 알겠지? 그녀의 말에 암컷 호랑이는 크게 포효하고는 기뻐하는 모양새로 옥란의 머리에 제 머리를 부비며 그르렁거렸지요. 수컷 호랑이는 마치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는 듯 그 큼지막한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옥란은 빙긋이 웃으며 그런 호랑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옥란이 호랑이 굴 속에서 매서운 폭설이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날 밤, 옥란은 호랑이 부부가 잡아온 고기를 모닥불에 익혀 먹으며 동사하지 않고 따뜻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눈이 그치고 날씨가 맑게 개이자 옥란의 곁에 누워있던 수컷 호랑이가 그녀의 앞에 엎드려 고개를 돌리며 으르렁거렸어요. 설마, 내 등에 업히라는 소리니? 옥란이 조심스레 호랑이의 등에 엎혀 목을 감싸주자 수컷 호랑이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우레 같은 속도로 동굴 밖을 뛰쳐나가 고개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이 쏜살처럼 지나가는 통의 멀미까지 느낀 옥란은 호랑이에게서 떨어질세라 제 눈을 질끈 감고 호랑이의 목덜미 털을 감싸진 손을 꼭 붙들었어요. 그렇게 호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신묘한 측지법이라도 쓰는 양 혼혈곡을 단번에 뛰어넘고 물을 건너 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던 옥란의 집 마당 앞까지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연이어 벌어져 입을 다물지 못하던 옥란이 채 놀라움을 거두기도 전에 그녀를 내려놓은 호랑이는 번개처럼 몸을 움직여 사라져버렸지요. 벙찐 표정으로 호랑이가 사라진 방향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녀가 맥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참으로 신통방통한 일이 아닐 수 없구나. 사람을 잡아먹기로 이름 높은 그 무서운 상군이 나를 이리 살뜰하게 돌봐줄 줄이야. 게다가 집 앞까지 나를 바래다 주다니? 비록 혼혈곡을 넘어 약을 사오진 못했지만 덕분에 엄동설 안에 얼어 죽지 않고 몸을 보전할 수 있었어. 옥란은 한숨을 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사라졌던 수풀이 바스락대며 갈라지더니 방금 전 그 호랑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란이 놀라 다가가자 호랑이는 그런 그녀의 발밑으로 육중한 뭔가를 툭 떨어뜨리고는 다시 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오늘 참 저 녀석 덕분에 여러 번 놀라 자빠지는구나. 대관절 호랑이가 떨어뜨리고 간 것이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닌 기아디 귀한 사양이었어요. 옥란이 아버지의 병세를 고치기 위해 혼혈곡을 넘어가 구하고자 하였던 바로 그 귀중한 약재였습니다. 맙소사! 그날 이후 호랑이는 사흘이 멀다 하고 짐승을 사냥하여 옥란의 집 앞마당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사슴이며 곰, 멧돼지, 심지어 노루까지 옥란이 살면서 단 한 번도 구경해 본 적 없는 짐승들까지 턱턱 사냥하여 던져두는 통에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덕분으로
아비의 약에 필요한 진귀한 재료들을 손쉽게 구한 덕택에 그녀의 아비는 나날이 병세가 호전되기에 이르렀고 이내 경석에서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호랑이가 던져준 짐승들의 고기 또한 매우 값이 나가는 것들이었으니 그것을 팔아 살림에 보탠 옥나는 차츰차츰 형편이 좋아지게 되었지요. 그녀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극진한 호랑이에게 받은 보은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어려운 형편에 몸져 누워있는 이웃들에게 호랑이가 준 귀한 약재들과 고기들을 나누며 그들을 돕기에 이르렀고 그렇게 은덕을 쌓은 그녀는 혼인을 하고 가족을 이룬 이후로도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아 해로할 때까지도 행복을 잃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호랑이는 그녀의 곁을 지켜주며 수호신처럼 옥난의 곁을 맴돌았다고 하지요. 한편 다 함께 혼혈곡을 건너던 그날 옥난을 대피호 밖으로 매몰차게 내던졌던 나머지의 일행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옥난을 내던지고 상군을 물렸지만 그 이후로 밤새 그칠 줄 모르고 퍼붓던 폭설에 발이 묶인 그들은 그렇게 대책 없이 대피호 안으로 밀려든 눈사태를 차마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듬해 봄, 혼혈곡을 덮은 눈이 완전히 녹은 다음에야 얼어붙은 자신들의 주검을 세상에 내보일 수 있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별땅 기와 지붕에 내려앉은 교교하기 그지없는 달빛이 어쩐지 처량하고 으스스하던 밤, 풀벌레의 부산스러운 울음소리가 유난히도 귓가를 거스르는 야심한 시각이었습니다. 밤의 공기와는 좀 채 어울리지 않는 흐느낌 소리가 돌담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의 근원지는 김마골이라는 고을에 천석군으로 살고 있던 오간의 거처였습니다. 그 슬픈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오간의 막내 여식 약선이었지요.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분에 바쳤으며 이 야심을 틈타 저리도 울음을 토해내는 것일꼬. 참으로 안쓰럽기에 그지없구나. 별땅에서 자신의 딸아이가 슬피 내는 울음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오가의 가슴은 미어지듯 옥죄어만 왔습니다.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기만 하구나. 저 가여운 것이 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오. 그칠 줄 모르는 딸의 울음소리에 오가는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며 큰 한숨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이웃고을의 박참판 댁에는 참으로 개차반 같은 아들 녀석인 봉패라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봉패는 동네 왈패들과 어울려 다니며 고을을 들쑤시고 저작거리 노름판이라는 노름판은 죄 기웃거리면서 주색 잡기에 여념이 없는 그야말로 망나니 중의 망나니였습니다. 내 오늘은 또 어디 가서 난장을 놓아볼까나? 제 고을에선 이 봉패가 행차했다 하면 모두가 뒤로 침을 뱉으며 기피할 만큼 아주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지요. 봉패가 고을의 노름판을 전부 들쑤셔 놓는 데다 기방이며 여염집이며 할 것 없이 전부 난장을 놓아대니 봉패를 향한 고을 민심은 땅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참판이 한양 고위정승들과의 연줄이 다 있어 고을 원님조차도 박참판네 집안을 함부로 할 수 없었기에 동네 사람들은 그런 봉패의 망나니 짓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패는 고을에서 더 이상 자신을 끼워주는 판이 없자 부득부득 김하골까지 기어들어와서는 투전판을 들락날락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봉패가 김하골 노름판의 모습을 드러낸 그날은 하필이면 큰 야간장이 들어서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잔뜩 신이 나 있던 오간의 딸 약선이 야간장 구경을 가자며 아비인 오가에게 졸라대고 있었습니다. 원, 녀석도. 그래도 야간장을 가보고 싶은 게야? 물론이죠. 아버지, 제가 이날만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데요. 가서 신기한 것을 잔뜩 구경하고 싶어요. 아비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좋아하며 장터를 나온 약선은 이곳저것을
구경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가는 자신의 딸이 너무도 신나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흥에 취해 촐싹거리다가 그만 인파에 떠밀려 약선이 오가와 맞잡은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답니다. 밀려드는 장터의 인파가 붐비는 통에 약선은 금세 저 멀찍이 휩쓸리고 말았어요. 참으로 일진이 나빴던 것이 장터 안의 투전판에서 가져온 판돈을 모두 잃은 박참판의 망나니 아들 봉패가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분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는 날이 장날이었던 것이지요. 인파에 떠밀려 아비와 떨어져 울상을 하고 허둥거리던 약선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먹잇감을 찾던 봉패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분도 더러웠는데 때마침 잘 걸렸다. 약선을 발견하고 완전히 눈이 돌아버린 봉패는 그 길로 약선의 손을 잡아채웠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장터 뒷골목의 석재 담벼락으로 끌고 가선 그대로 약선을 욕보이고 말았지요. 약선의 비명소리는 바글거리는 인파의 소란 때문에 잦아들었고 누구 하나 알아차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가가 장터 곳곳을 돌아다니며 헐레벌떡 약선을 찾아내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 뒤였어요. 다음날 오가는 한 걸음에 김화골 사또에게 달려가 어제의 자초지종을 낱낱이 고하고는 자신의 딸을 욕보인 박참판네 아들을 엄벌해달라 탄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화골까지 그 악명이 자자했던 박참판의 아들을 사또도 어찌할 수는 없었지요. 소식이 닿은 박참판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양 봉패와 약선을 혼인시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약조로 이 천인공로할 사건을 무마시키고 말았습니다. 당치도 않다는 오가의 역정에 박참판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이를 키울시 자신의 한양 연주를 모두 동원하여 오간의 가문을 멸문시키겠다 으름장을 놓았어요. 한양의 정승 연줄로 떵떵거리는 박참판의 억지를 타개할 힘과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오가는 끓어오르는 천부를 삼키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도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냐. 내 딸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리도 없다는 것이 너무도 원통하고 분하기만 하구나. 오가는 밤을 지새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는 자신의 딸 약선이 너무도 애처로워 끓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삼경을 적셨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은 흘러 마침내 박참판과 약조한 혼인날이 밝아왔습니다. 박참판 댁에서 보내온 가마가 들었다 이르시오. 박참판이 보낸 가마꾼들이 약선을 데려가기 위해 대문 앞에 당도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약선은 퉁퉁 부어버린 눈에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뺨으로 나왔습니다. 지켜보는 오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이구, 약선이 이 바보 같은 거사.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얼굴이로구나. 아버지, 저는 정말 그 집에 시집 가고 싶지 않아요. 어찌 그 마음을 모르겠느냐. 내 당장이라도 그 집으로 달려가 온통 불이라도 놓고 싶은 심정이로구나. 약선이 맥없는 걸음걸이로 마당에 당도하자 오가는 하인을 시켜 대문을 열라 일렀습니다. 열린 대문으로 박참판이 보낸 가마의 꼴을 보니 오가는 더욱 기가 찰 노릇이었답니다. 허름하기 짝이 없는 남루한 고물가마에 겨우 가마꾼 2명이 딸려 있는 것이 약선을 맞이하는 일행의 전부였습니다. 가마를 타고 고개를 넘어야 하는 험한 여정임에도 약선을 보필할 여종 1명조차 보내지 않은 것이었지요. 박참판, 이런 고약하기 짝이 없는 놈을 보았나. 오가의 심정이 마치 먹을 뿌린 종이처럼 분노와 참담함으로 시커멓게 적셔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약선은 애처로운 눈으로 한참이나 오가를 바라본 뒤 쉬쉬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힘겹게 가마에 올라섰습니다. 아버지, 부디 몸 건강히 지내셔요. 소녀가 부덕하여
결국 일이 이렇게 흐르고 말았사옵니다. 저 같은 여식일랑 잊으시고 아버지께서는 마음을 쓰지 마셔야 합니다. 약선아, 너야말로 몸 건강히 버텨내고 있거라. 이 아비가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그 집에서 빼내올 터이니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버티고 있거라. 이윽고 저 멀리 사라지는 가마를 눈으로 쫓던 오가는 결국 참고 참던 눈물을 쏟으며 하늘을 향해 울분을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약선의 시집살이는 그 시작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박참판은 제대로 된 혼례조차 치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마에서 내린 약선이 잔뜩 겁먹은 얼굴로 인사를 올리자 박참판은 멸시 어린 눈길로 한번 훑고는 말 그대로 찬밥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함부로 굴다가는 아주 혼쭐이 날 줄 알아라. 봉패 이놈은 그래. 어쩌자고 저런 것과 엮여서는. 어이구 내 팔자야. 혀를 차며 제멋대로 투덜거린 박참판은 그 길로 몸을 돌려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봉패는 어느 노름판에 기어들어가선 흥청망청인지 제 신부의 도착을 맞이할 생각도 없이 코빼기조차 비추지 않았어요. 약선이 풀이 죽어 잔뜩 움츠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자니 한 남자가 다가와 다정한 목소리를 건넸습니다. 자금마님,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셨을 텐데 어서 이리 들어오시지요. 앞으로 자금마님께서 지내실 거처를 청소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청지기 노릇을 하고 있는 민갑이라 하옵니다. 자신을 민갑이라 소개한 남자는 약선을 살갑게 맞이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약선은 그의 안내를 받으며 그렇게 박참판 댁에서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진 시집살이와 박참판의 구박 속에서 약선은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참판 집으로 시집 아닌 시집을 온 지도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늘 사정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박참판은 며느리인 약선을 늘 눈엣가시 여기듯 하였고 집안의 하인들조차 약선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이 원치 않은 혼인의 책임을 다하여 약선의 남편 노릇을 해야 할 봉패는 달에 한 번 집구석으로 들어올까 말까였습니다. 그나마 얼굴이라도 비추는 날은 술에 절어 고주망태가 되어 있거나 옷에서 기방의 분내를 풀풀 풍기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였답니다. 남자가 뜻을 품고 밖에서 큰 일을 하는 중인데 아녀자가 어디 잔소리를 하느냐. 약선이 염려 섞인 말이라도 한 번 건네면 봉패는 꼬부라진 혀로 차갑게 응수하기 바빴어요. 박참판의 집에서 하루하루가 지옥이던 약선을 유일하게 다정히 대해주는 사람은 청지기인 민가뿐이었습니다. 그는 약선을 이 집안의 작은 마님으로 성심껏 모시며 항시 예를 갖추어 대했습니다. 약선 역시도 자신을 따뜻히 대해주는 민갑이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약선이 박참판의 푸대접에 기운이라도 쭉 빠져 있으면 어디선가 민갑이 나타나 따뜻한 꿀차를 내어와선 약선의 방 앞에 내려놓곤 했습니다. 자금마님, 기운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속이라도 좀 적시도록 하시지요. 매번 늘 고맙구나. 이 집안에서 나를 사람 대우하는 자는 민갑이 너뿐이로구나. 내 덕에 그나마 이 지옥 같은 하루를 버틴단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지요. 자금마님께서도 얼른 힘을 내셔야만 합니다. 성품이 곱고 어진 분이시니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나는 도통 알 수가 없구나. 물론입니다, 자금마님. 그런 날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죠. 민갑은 시원한 하늘 같은 낯빛으로 웃으며 약선을 위로해주곤 하였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휴식할 시간을 벌어다주는 민갑의 진심 어린 호의에 약선은 역게나마 미소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약선의 가여움을 알아본 것일까요? 천지신명도 더는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박참판 댁에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봉패가 노름판에서 과하게 들이켰던 탁주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하천의 다리에서 그만
실족을 하고 만 것이지요. 졸지에 아들의 초상을 치르게 된 각참파는 슬픔에 휩쓸려 길길이 날뛰더니 약선을 그야말로 남편 잡아먹은 여자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박참판의 구박이 전과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했는지 봉패의 초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선은 박첨판의 집에서 소박을 맞고 공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는 이 집안 사람이 될 자격이 없는 여자이니라. 앞으로 편히 발 뻗고 잘 생각일랑 거두는 것이 좋다. 남편 잡아먹은 여자로 낙인 찍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여라도 새로운 혼례를 들거나 새 집안의 사람이라도 되는 날에는 너와 내 아비를 멸문지화 당하도록 내 모든 연줄을 다 동원해서라도 응징해주마. 관 뚜껑 덮을 그날까지 내게는 과부의 꼬리표가 남아있어야 한다. 알겠느냐? 내 아들을 잡아먹은 주제에 절대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을 게다. 박참판은 약선에게 서슬퍼런 엄포를 놓고는 대문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5년이 넘도록 그 집에 억지로 시집와 하인처럼 일하며 지냈던 약선의 짐은 겨우 보따리 한 개가 전부였지요. 약선이 수심 깊은 얼굴로 한숨을 쉬고 있는데 대문이 빼꼼 열리고는 민갑이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민갑은 약선의 손을 잡으며 당장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작은 마님, 그동안 정말 갖은 고생 많이도 치우셨습니다. 인가봐.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의지가 되었던 민갑의 얼굴을 보자 약선은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간 곱디 고운 정이 많이도 들어 박참판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민갑과 헤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었던 약선이었지요. 그것은 민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알갑게 챙겨주던 정이 연심으로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마음속에 약선을 품고 있던 민갑이었습니다. 작은 마님은 결코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고 계십시오. 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작은 마님을 모시러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허튼 생각 같은 것은 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민가봐, 너도 꼭 몸 조심하렴. 그간 너희 덕에 내가 끝까지 이 집에서 버텨낼 수 있었단다. 네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진작. 그간 민갑이 알게 모르게 약선을 도와주며 박참판의 모진 매질을 견뎌야 하는 순간도 많이 있었음을 떠올린 약선은 애절한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자, 가는 길이 험할 테니 어서 채비를 하도록 하세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의 이별을 가진 그들은 훗날을 기약하였습니다. 이윽고 박참판 몰래 오가 쪽으로 연통을 넣어두었던 민갑은 멀리서 약선을 마중 나온 약선의 아비 오가가 보이자 말했습니다. 저기 아버님이 보이십니다. 자, 이제 어서 가세요. 가셔서 그간의 고행일랑 말끔히 잊으시고 부디 몸을 잘 돌보고 계셔야 합니다. 그간 정말로 고마웠단다. 꼭 너를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윽고 오가의 손을 잡고 김화골로 돌아가는 약선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민갑은 눈시울을 붉히고 서 있었습니다. 시집 보낸 딸이 청산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온 것이 흉이 되던 시절이었지만 오가는 그저 기뻤습니다. 그것이 어디 제대로 된 혼사라고 말할 수나 있었을까요? 봉패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날, 오가는 하늘의 뜻이 닿고 천벌이 강림하여 복수가 되었다며 그야말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악독한 집구석에서 딸이 탈출할 수 있었음을 그저 천지신명에게 감사드릴 따름이었지요. 하지만 약선은 친정으로 돌아온 그날 이후로 별땅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민갑에 대한 연심이 깊을 대로 깊어져 그녀는 집 밖의 만개한 모란꽃을 바라보며 시름을 달래다 눈물을 쏟기 일쑤였습니다. 모란꽃에 꼬인 나비 한 쌍이 서로 날갯짓을 하며 정분을 나누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던 약선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민가비는 잘 지내고 있을까?
박참판에게 모진 매질이나 당하고 있지는 않으련지. 약선은 자나깨나 민갑의 걱정뿐이었어요. 그런 딸아이를 지켜보는 오가의 시름 또한 깊어져만 갔지요. 이대로는 아니 되겠구나. 오가는 무언가 결심이 선 듯 가장 신뢰하던 하인 하나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 편에 서신 하나를 전달하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박참판댁 민갑이라는 청지기에게 전달하도록 하여라. 절대 박참판의 식솔들에게 들켜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반드시 민갑이라는 자에게만 전달하여야 한다. 하인은 비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이내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꼬박 한 달이 지난 때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상경의 야밤에 오가의 집 처마 너머로 애 끓는 곡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윽고는 오간의 대문이 열리고 말이 끄는 수레가 가마니로 덮은 관을 싣고 덜커덩거리며 나왔지요. 아니 된다, 약선아. 이리 허망하게 가버리면 이 아비는 어찌 살란 말이더냐. 오가의 침통한 곡소리가 밤하늘을 찢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관을 실은 수레는 한동안 오가네의 대문 앞에서 오가의 울음소리를 받아내고는 이내 어둠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김화골에는 오간의 청상과부 딸이 그만 처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문이 바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오간은 이른 아침부터 당도한 서신을 읽어보며 촉촉해진 눈시울을 연신 훔치고 있었습니다. 서신은 바로 평안도에서 보내온 민갑의 서신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소인 민갑입니다. 어르신의 옥체엔 별거 없으신지요? 저희는 늘 그렇듯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갑의 힘찬 글씨체로 쓰여진 인사말에 코가 시큰해진 오가는 잠시 고개를 들어 창호밖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의 그날 밤을 떠올렸지요. 10년 전 비가 세차게도 내리며 어두웠던 그날 밤, 곡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여 흉흉했던 그날, 오가의 대문을 나서던 말이 끄는 수레에 실려있던 관 속에는 오가가 준비해준 동꾸러미와 폐물 몇 가지를 품에 안은 약선이 긴장하며 숨죽인 듯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의 고삐를 잡고 있던 차는 다름 아닌 박참판댁에서 도망쳐 나온 민갑이었지요. 오가의 하인이 보낸 서신을 무사히 전달받은 민갑은 박참판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비밀 서신을 통해 오가와 은밀히 계획을 나눴고 약선의 거짓 초상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김화골 사람들의 눈과 박참판의 눈까지 피해 민갑과 약선은 평안도까지 넘어가 혼인하고는 새롭게 터를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첫째 놈은 벌써 올해 9이 되었습니다. 이놈의 눈 모양이 벌써부터 장인어른과 빼다 박은 것이 아주 훤칠하게도 생겨 고을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상당하지요. 둘째 놈은 올해로 6인데 벌써 사서삼경을 읽을 정도로 영특하게 자라고 있어 아내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주들 소식이 적힌 대목을 읽어내려가던 오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위가 약선이와 함께 아주 잘 지내고 있구나. 오가는 허어 웃으며 눈물을 닦아내고는 이윽고 서신의 나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살림이 불어 이제 저희는 논이 쉰맞이기 정도 됩니다. 머슴을 둘이나 쓸 정도로 사정이 나아져 다행입니다. 이곳에 터를 잡은 이후 아내는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웃음을 바로 옆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 민가비의 크나큰 낙입니다. 장인어른, 나날이 계속되는 행복 속에서 그저 장인어른의 안위를 걱정하며 지낼 뿐입니다. 자주 기별을 드리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저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있어. 과거에 힘들었던 나날 같은 것은 이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여요.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뵐 날을 항시 고대하고 있답니다. 부디 그날이 오기까지 몸 건강히 계세요, 아버지. 서신을 읽던 오가의 얼굴에 희미하게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이거면 되었다. 이거면 되었어.
오가는 창호 마당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마당에는 모란 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꽃들 사이로 나비 한 쌍이 단아하게 춤을 추듯 날갯짓을 하며 서로를 애틋하게 부비고 있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의 한적한 산천골. 천석군 부자로 떵떵거리던 여진사가 일찍이 아내를 먼저 보내고 상처를 하는 3년의 시간 동안 유지하던 호라비 생활이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아들, 딸들도 모두 세간을 내보낸 마당에 더는 호라비로 세월을 보내기가 영 적적하던 여진사는 발빠르게 매파를 들여 재취에 대한 계획을 굴려보기 시작했지요. 걸리적거리는 자식들도 모두 분가했겠다. 집안 곳간에는 사시사철 곡식이 끊이지 않는 천석군이겠다. 여진사의 재취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뒤 고을의 최대 관심사이던 천석군 여부자 댁에 안방을 차지할 세마님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고을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여 혼례식을 구경해보고 있으려니 꽃가마에서 내리는 30대 초반의 아리따운 여인의 자태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진사댁으로 재취온 이 상주댁은 그야말로 깊은 숲속의 사슴을 닮은 촉촉한 눈망울에 오똑하게 솟은 콧나라며 험한 바칠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어 보이는 백옥 같은 뽀얀 피부에 수학철을 맞은 듯한 자두같이 붉은 입술을 하고 있으니 그 자색이 몹시 뛰어나 이를 지켜보던 고을 사람들 모두가 수군거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지요. 여진사, 저 양반이 저거 상처한답시고 3년을 아주 짠내나게 보내더니만은 부처 자리로 저런 미인을 들여놓으려고 그 야단을 떨었던 게로구만. 얼씨구, 이 사람아! 이거 남의 집 경산한 혼사 앞에서 어찌 그런 지독한 소리인가? 자네 혹시 저 집 새안방마님의 자색이 빼어난 게 부러워서 배라도 아픈 게야? 하긴 자네 마누라 용모를 보자면야 가히 그럴 수도 있겠구만. 아니 왜야? 이 사람이 이거 생사람 잡지 마시게. 그러는 자네 마누라는 어디 그 박색함이 소문나지 않았다던가? 뻔히 하는 것을 두고 어찌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인가? 상주댁이 둥그런 턱선을 치켜내리며 수줍음을 뒤로 한 채 제 넓은 이마와 반듯한 인중을 뽐내며 혼례식을 수놓으니 사람들은 그녀의 관상에서 마치 부귀영화를 타고난 듯한 기품이 줄줄 흘러넘치니 가히 천석군 부자댁의 새로운 안방마님으로 손색 없는 인물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온 고을이 떠들썩하게 혼례를 올린 그날 밤, 이른바 여진사와 상주댁이 첫날 밤을 치른 밤이었지요. 허나 이 여진사댁에 느닷없는 비보가 날아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첫날 밤을 치른 여진사가 비명행사로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아닌 밤 중 홍두깨 같은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 괴팍한 비보를 소재 삼은 흉흉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마을의 아낙네들은 상주댁의 미모를 시기한 여진사의 전부인 홀령이 강림하여 여진사를 길동무로 데려갔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대었지요. 사람 팔자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니만 저리 어여쁜 후처를 맞이한 그날의 일이 비명행사로 가버리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아, 그러게나 말일세. 참으로 오싹하기 짝이 없는 병고가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소? 이렇듯 급작스러운 여진사의 비명행사를 두고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리던 와중 평소 돌다리도 남이 두들기고 건너는 것을 본 이후에야 건너는 조심스러운 성미를 지녔던 여진사가 이 혼인만은 다른 모든 이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제 뜻대로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진사가 생전 항시 시주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많은 흥망성쇠에 조언을 구하던 한 노승이 절간에서 내려와 장례식장에서 밝힌 사실이었지요. 혼례전 새로이 안방마님이 되실 분의 관상을 받으린 적이 있소이다. 타고난 팔자가 몹시 드세고 사나워 그 어떤 장정의 사내도 그녀의 배 위에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라 사료되는 괴가 나오고 말았지요. 이를 여진사에게 이르며 혼례를 진행하지 마시라 신신당부를 하였으나 여진사는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권고도 따르지 않아 그대로 이를 진행하고는 참변을 당하고야 말았소이다. 해당 사실이 고을 전체에 퍼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짙어지자 여진사의 3년상을 치러내는 동안 상주댁은 쥐 죽은 듯 얌전히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사람들의 괴이한 소문의 중심에서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온갖 억측이 난무하는 바닥에서 가장 듣기 거북하였던 것은 바로 간악한 상주댁이 사실은 부잣집의 재산을 노리고 재취를 들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위해 칩거를 택했던 것이지요.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갈 초야에 서방을 황천으로 떠나보낸 아픔을 뒤로한 채 기나긴 3년의 시간을 칩거하며 보낸 상주댁이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며 마침내 바깥 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주댁을 발견한 고을 사람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녀의 빼어난 자세, 아니, 오히려 남편을 여인 이후 더욱 오묘하게 무르익어 있는 그 서늘하고도 기묘한 자색에 혀를 차며 말을 얹어댔습니다. 이봐, 저기 상주댁이야. 상주댁이 드디어 집에서 나오는구만. 3년상을 지내고서도 어찌 저리 얼굴빛 하나 잃지 않았는가? 나는 소름이 다 돋아나는구만. 저렇게 곱고 자색이 넘치는 여인네가 사실은 남자 잡아먹는 배겨우 팔자였다니 말일세. 그나저나 자네 그 소문 들었는가? 아니, 무슨 소문? 알고 보니 여진사만 상주댁위에서 초상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더군? 상주댁이 첫 시집을 가서 치른 초야의 말이야. 그 첫신랑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상주댁 위에서 복상사를 했다는구먼. 이렇듯 괴이한 소문이 꼬리를 물게 되자 상주댁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또다시 집안으로 칩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주댁이 여진사가 남기고 간 대궐 같은 기와집에 하인과 하녀들을 거느린 채 바깥의 세상과는 담을 쌓고 조용히 지내며 여진사의 비명행사도 천천히 지워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맙소사,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요? 이 댁에서 또다시 급사의 비보가 새어나오지 않았겠어요. 이번에는 상주댁의 집에서 이런저런 대소사를 총괄하던 훤칠한 젊은 집사가 그만 안방에서 급사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상주댁의 배 위에서 복상사를 하고 만 것이지요. 이어진 소식에 사람들이 혀를 차며 그녀에 대한 비난을 채 퍼붓기도 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고을에서 유일하게 상주댁을 드나들던 박물장수가 훤한 대낮에 상주댁의 사랑방에서 그만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연속으로 쏟아지는 참으로 섬뜩한 부고에 고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분노에서 공포로 얼어붙어 상주댁에 대한 소문이 동구밖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지요. 빼어난 자색을 바탕으로 그가는 아름아름 상주댁을 넘보던 사내들이 몰래 그녀의 집 담벼락을 넘고는 하였으나 이렇듯 상주댁과 엮인 남정네들이 하루가 다르게 운명을 달리하며 나가 떨어지니 이제는 사정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사내들도 상주댁을 넘보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제 목숨까지 걸어가며 상주댁의 자색을 취하고 싶었던 자는 아무도 없었지요. 마치 살아있는 귀신이라도 대하는 듯 잔뜩 겁을 집어먹으니 상주댁의 집으로
머슴살이를 자처하는 사내들도 있을 리 만무했고, 그나마 있던 집사와 하인들도 죄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인적이 끊겨버린 상주댁의 드넓은 기와집은 흉흉한 정막만이 감도는 고을 최고의 살아있는 흉가로 전락하게 되었지요. 도대체 내 팔자에 어찌 이런 고약한 살이 붙어 나를 품은 사내들이 이다지도 나자빠져 나간단 말인가? 정령 저주받은 몸이로다. 상주댁은 깊은 한숨을 토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상주댁의 대궐에 거미줄이 늘어가며 기이한 몰골을 자아내던 어느 날, 집도 절도 없이 어디선가 흘러들어온 저작거리 노름꾼 행색의 건달사내 하나가 술에 거나하게 취한 몰골을 하고는 상주댁의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참 전에 주막에서 여러 사내들이 상주댁에 얽힌 소문을 이야기하던 것을 듣고는 자신이 상주댁에 서려 있는 이른바 저주처럼 도사리고 있는 죽음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위인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던 사내였지요. 이봐, 누군지는 모르겠다만 아서시게. 어디 그 가벼운 마음으로 덤볐다가 목숨 날아간 사내가 몇인 줄이나 아는가? 그 옆편네는 그야말로 사내 잡아먹는 백여시가 달라붙은 존재란 말일세. 저작거리의 남정네들이 그를 만류하며 쓸데없는 객기 부리지 말라 충고하였지만 건달사내는 콧방귀를 끼며 연거푸 탁배기를 들이키고는 결국 이 시간이 되자 기어이 상주댁의 집 앞까지 나타난 것이었지요. 허우대가 튼실하여 기골이 장대한 건달사내가 오밤중에 찾아와서는 대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쳐대고 있으니 상주댁은 바짝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었지요. 이보십시오. 상주댁, 내 부인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리 찾아왔으니 박대 마시고 들여보내주시기 바라오. 보시는 것과는 달리 나는 시정잡배 혹은 저작거리 왈패나 해먹던 놈팽이가 아니외다. 일자무식이 것만 같던 사내가 제법 예를 갖추어 정중하게 말을 이어나가자 그를 경계하고 있던 상주댁이 대문 밖으로 나서며 눈물이 잔뜩 고인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많으니 그만 돌아가 주셔요. 우리 집, 그리고 제게 들여온 수많은 악소문을 익히 알고 계시질 않습니까? 더 이상 이 집에서 사내가 죽어나가는 꼴을 볼 수는 없습니다. 어터, 그럴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오. 건달사내는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상주댁을 안다시피 들어올리고는 안방으로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대성통곡을 터뜨리며 제발 돌아가달라 읍소하는 상주댁을 건달사내가 천천히 껴안으며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자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엉망의 얼굴로 슬퍼하던 상주댁이 얼굴을 발그스름 붉히며 사내를 올려다보았지요. 또다시 나의 품에서 비명행사로 황천여행을 떠나는 사내를 결단코 다시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발 더는 저를 욕보이지 마시고 조용히 돌아가 주셔요. 건달사내는 그녀의 마지막 쥐어짜낸 듯한 부탁마저 무시한 채 상주댁을 품에 껴안고는 금치미로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대들보가 무너져 내릴 기세로 밤을 꽃 피우고 난 다음 상주댁은 건달사내의 질펀한 기회에 힘껏 요동치던 심장이 차게 식는 기분이 들어 대뜸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건달사내는 멀쩡하게 살아있었지요. 내 말하지 않았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해도 좋소이다. 그리 말한 사내는 깜빡 눈을 붙일 새도 없이 다시금 상주댁을 몰아세웠고 동창이 밝아올 때까지 지축을 흔들며 거대한 절구대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건달사내는 당당히 이 집의 대주가 되었답니다. 상주댁은 자신의 지독한 팔자에 들이운 그림자를 거짓말처럼 가시게 만든 사내를 말 그대로 하늘처럼
떠받들었지요. 기나긴 독수공방과 칩거의 세월을 보상받듯 행복에 겨운 나날을 보내던 상주댁이 어느 날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제 새서방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대체 어찌하여 서방님께서는 제 끔찍한 팔자에도 이렇듯 건장이 무탈하신 것인가요? 저를 품었던 사내들은 하나같이 새벽동이 터오기도 전에 길게 혀를 빼물고 황천으로 향하고 말았는데 서방님은 이렇듯 단 한 번의 꺼림칙한 기세도 없이 굳건하신 연유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소첩 너무나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행복이 깨질까봐 매우 겁이 나는 것이어요. 그 비결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새서방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크게 웃고는 별것도 아니라는 듯이 입을 열었지요. 임자의 사주팔자에 요사스러운 그늘이 끼었다고 한들 그간 그들은 모두 임자의 배 위에서 명을 달리하지 않았소? 즉 다시 말해 목상사의 마수에서 피하지 못한 게지. 천지의 이치가 그러하여 임자에게 정해진 팔자가 내정되어 있다면 하늘과 땅만 뒤바꾸면 간단히 해결되는 일 아니겠소? 당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표정의 상주댁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새서방이 희죽거리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오. 그간 우리가 운우를 펼치며 지락을 나누었을 때 한 번이라도 내가 임자 위로 올라탄 적이 있소이까? 늘 임자를 내 위로 올려 마치 승마의 모양새처럼 거사를 치러 오지 않았겠소. 그것이 비결이오. 새서방의 말에 생각에 잠겨있던 상주댁의 양볼이 다시금 붉게 물들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모든 이들이 겁을 집어먹은 천지의 팔자를 이겨내고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오랫동안 천수를 누렸다는 후문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